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양 변호사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이거 쉽지 최근에 않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다기보다 네. 이제 마지막에 특검의 박영수 특검이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영장 청구하면 틀림없이 발부될 것이다. 100%라는 얘기까지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조인들이 100%란 말 정말 쓰기 싫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를 항상 모르는 게 법조인들이고 상정해야 되니까. 항상 말버릇처럼 정확히보다는 그래도 뭐 가능성은 높지만 굉장히 어떻게든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100%라는 용어를 썼고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특검에서도 수사를 충분히 더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금 시간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있고 또 하나 특검법이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수사는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로 넘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온 이후에 검찰에서는 또 상당 부분 또 하나 짐을 지었죠.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 전 수석이 통화를 자주 했다. 이런 것까지 또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100%될 것이다. 검찰에 더 수사를 하면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뇌부는 또 알고 있다. 이런 정도에까지 부담을 검찰이 지어놨고 그래서인지 검찰에서도 한 50명 가까이 특히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 주변에 특별감찰, 세월호 외압도 그렇고 문체부나 외교부 공무원들 외압과 관련해서도 한 50명 가까이 주변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중에는 직접적으로 광주지검장 당시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장 당시 형사부장까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저는 아직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고 그렇죠. 또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으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양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근데 2015년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김혜원 수장님. 이때요. 우병우 수석이 감방 갈 사람은 어떻게 해도 간다 이렇게 인터뷰를 그래가지고 했단 다른 말이에요. 말 하자면 될 일은 뭐 되고 안 될 일은 뭐 적어도 죽어도 안 된다는 이런 뜻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뭐 도를 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고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 오만함의 극치를 달렸다고 봐요. 2015년대 한참 잘 나갈 때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오만함의 극치를 달렸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저는 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만일에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또 국민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지금 퍼즐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오병호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몇 번의 검찰에 출두할 때마다 진짜 도도한 자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들어갈 때 약간 태도가 많이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지는데 그 배경을 보면 가족들을 조사하고 뭐 가족들을 좀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억지로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병우 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특검에서 저는 100% 된다고 국민들한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만일 검찰에서 구속을 못 시키면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특검에서 100%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별건 수사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별건 수사라면은 검찰이 굉장히 비난을 받는 요소인데 이번에는 그런 정황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고 봐야 될까? 별건 수사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장을 어떤 사건 A라는 뇌물죄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장만 거기서 받고 사실은 불러다 놓고 다른 걸 수사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서 영장을 받을 때 이럴 때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서는 왜 별건이라는 용어까지 가끔 이제 언론에 쓰냐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주의를 다 속된 말로 털다시피 하니까 그러는 건데. 아들 있고 장모까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장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강자 회장 같은 경우도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주변 땅 같은 것들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보이고 있고요. 또 사업 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개인적으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개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참 그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것들을 아름아름 해왔던 거고 또 사회적으로 묵인해왔던 부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것도 다 불법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고 사실 저도 법을 과연 그렇게까지 막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복잡합니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우 전 수석이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묵인해 준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지난해 처음 이 사건이 나왔을 때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관해서도 이거는 재단 출연 자체는 문제 안 되고 이게 아직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라는 식의 의견서가 민정수석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방패막이를 특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해준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네. 알면서 했다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고 아니면 정말로 그냥 김기춘 시장처럼 내지는 그보다 더 못하게 그냥 저쪽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난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네. 묵인하는 정도라면 그냥 도의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 특혜 의혹 나왔고 장모 부인 일괄 기소할 거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면 우 전 수석도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우 전 수석이 피하고 싶은 부분은 가족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혐의를 봤을 때는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건데 우 전 수석이 지난번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고 하니 위에서 내려오면 자기는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중간에 가교 역할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는 정황이 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거의 대다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법률적인 지식들을 최대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들을 일부러 피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가족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청와대 입성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최순실 씨와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기흥시 씨에서 최순실 씨 그리고 뭐 차은택 씨 등등이 모여서 골프를 쳤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이 컨트롤할 수 없는 처가에 대한 얘기나 가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처가 얘기로 넘어가면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나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끝내자.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된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처조카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애초에 우병우 수석도 김기춘 실장과 똑같이 최순실 현재까지도 모른다라고 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검찰이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번에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있고 말하자면 검찰 내 인맥도 있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분이 정말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사법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저분은 정말 큰 과오를 범한 겁니다. 뭐냐면 자신이 애초에 박근혜 애초에 청와대에서 언론하고 이미 자신의 비리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것은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내가 엄청스러운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고 그때라도 억지로라도 그만뒀으면 됐는데 그만 안 뒀죠. 그 이전에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만약에 자기는 정말로 최순실하고 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윤회하고 관련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문건 유출 과정에 자기가 전부 핸들링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그걸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한테 6탄으로라도 막아놨으든지 아니면 차라리 자기가 그만두든지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미루어 짐작한데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이런 궁지까지 오도록 하는데 수없이 자신이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침으로써 아니면 다 방기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아주 정치적인 큰 책임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있다. 이 점에서 자신은요. 이거 자신이 어디 혐의 사실 부인하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런 궁리를 할 때는 아니다.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얘기를 잠깐 살펴볼 텐데 양 변호사님 지금 황기철 총장이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사실 통영함 납품 비리를 관련해서 구속이 됐었고 이제 상당 기간 옥살을 했었는데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셨.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무죄였죠. 무죄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 명예회복 차원에서 정부 훈장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럼 뭔가 저렇게까지 현직 해군 참모총장을 그렇게까지 밀어넣게 되는 데는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밉보였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을 지피기에 본인이 자신은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의아하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납품 비리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드러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1, 2, 3심에서 다 무죄를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참모총장을 구속까지 시켜? 그리고 이분이 지적하는 게 거기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혹시 뒤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황기철 전 참모총장이 대표적인 거고요. 다른 사람들, 문체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외교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본인이 검찰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용 인력을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으로 밑에 휘하 부하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예. 그런 식의 압력을 주변에 끊임없이 행사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이면은 정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권력의 앞잡이로서의 정말 뭐 이렇게 칼을 함부로 휘두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예. 황기철 참모총장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아까 보여드렸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조 현장 갔을 때 황 총장이 여기 노란 리본을 메고 있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최순실 씨가 저 노란색만 봐더라도 막 깜짝 놀란다고 할 정도로 최 정권 핵심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조언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괜히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황기철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군인이 가장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달아가고 국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황기철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이 아는 것처럼 2011년도 그러니까 해적으로 납치된 선원 21명을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산비리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구속되고 결국은 그 구속되면서부터 재판을 받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이르면서 가정이 이제 파탄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본인에 대한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르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는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앞서 최순실 씨가 독방에 있으면서도 좁다라고 불평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황기철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참모총장이니까 장관급으로서의 예우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속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근데 결국은 구치소에서는 혼거실에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범으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 능멸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이 황 전 총장의 심정과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검사가 했다는 말에 양 변호사님. 외로울까봐 자범들이 있는 단체실에 넣었다고 검사가 얘기해. 이건 완전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심리적으로요 사람을 그야말로 깔아뭉갠다라고 했죠. 무너뜨리는 말이죠.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거는 사실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냥 검사가 단독적으로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거죠. 법적으로 충분히 장관급이라서 분명히 구치소에서도 이 근거가 있고 독방을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구속 단계에서부터 홍거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고 그냥 검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수사검사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황 전 총장이 저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 저거는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련에 있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혹시라도 지금 황 총장은 지금 우전 수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 주장하고 계시니까. 이때가 이제 우병우 수석 때였죠. 맞다면 저거는 그야말로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말을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해군 참모총장이면 인사권, 그러니까 해군의 행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안 문제라고 하더라도 홍보실에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아까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저렇게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말살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인격이 그야말로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약에 이게 정말 정치적 보복으로 그렇게 했다면 사람으로서 해서될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말살시키겠다 할 때는 어떤 혐의를 주로 적용했냐면 어떤 여자 문제, 돈 문제 가지고 걸어놨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봤는데 만약에 저분 말씀이 허게 30년까지 무죄로 나왔으니까 저분 말씀이 그 점에서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거기다가 가서 구치소에까지 가서 그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아주 인격적으로 파괴시키려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저런 식으로 정치적 보복이 남아있다면 그게 정말 슬픈 일인데 앞으로도 누가 정권을 잡든 뭐냐면 정치적 보복을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황 총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전역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왜 그런 권한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걸 굳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넣고 그래서 무죄야 나중에 나든 말든 이런 식으로 망신까지 주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보낸다. 이거는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이거는 여전히 속으로는 그렇게 섞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